태양절. 북한에서 가장 크게 웃어야만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 주변에서는 3명이 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겨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14살, 이름은 박민철. 1997년 2월 함흥제일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왜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 잔칫날에 3사람이나 죽었는데도 아무도 울지 못했고 말조차 꺼내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진실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까지 철조망 저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철입니다. 1997년 2월 저는 14살이었습니다. 함흥시에 살고 있었고 함흥제일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16일 김정일의 55번째 생일. 우리가 태양절이라 부르던 그날에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997년 2월은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넘쳐났고 매일 굶어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함흥화학 공장의 기술자였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원자재도 없었고 임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매일 공장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비누, 성냥, 옥수수가루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단속반의 눈을 피해가며 때로는 뇌물을 주면서요. 저는 여동생 순이와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순이는 10살이었습니다. 말랐고 자주 아팠고 항상 배고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급식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운동장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2월 1일 학교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일이 보름 후면 다가옵니다. 이는 우리 조선의 가장 큰 명절이며 온 나라가 경축의 분위기로 들떠야 할 날입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힘없는 박수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손뼉을 칠 힘조차 제대로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각 반은 김정일 장군님께 올릴 충성의 노래를 준비하십시오. 춤도 준비하고 구호도 외우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복한 인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 안 됐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태양절 되면 배급 나와? 아마도. 조금은 나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작년 태양절에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희망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옥수수가루 한 줌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죽이라도 끓여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줌의 옥수수가루로 네 식구가 먹을 죽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물을 많이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죽을 끓였습니다. 옥수수알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태양절까지 공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새로 걸라고 했어. 페인트 칠도 새로 하래. 페인트는 어디서 구하나요? 각자 알아서 구하래. 공장에서 줄 순 없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페인트는 어디서 구해요?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가족 모두가 반동으로 찍혀.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반동으로 찍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다음 날부터 함흥 시내 전체가 태양절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거리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만수무강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물마다 붉은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김정일의 초상화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식 뒤에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길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숨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태양절 행사 연습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군님 은혜 우리의 태양 영원히 받들자 주체의 기치. 춤도 췄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웃는 표정으로 행복한 척하면서요. 연습하다가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보건실로 데려갔지만 보건실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있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2월 10일 우리 반 친구 광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수는 죽었습니다. 굶어서요. 15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광수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석을 부를 때 광수의 이름을 건너뛸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2월 14일 태양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인민반 회의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인민반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틀 후면 위대한 태양절입니다. 모든 가정은 김정일 장군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초상화에 먼지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태양절 당일에는 전 주민이 광장에 모여 경축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장 동무 그런데 배급은 언제 나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용기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배급은 국가에서 준비 중입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2년 동안 들어온 대답이었습니다.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웃집 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기대어 있었습니다. 걸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민철이구나. 괜찮아. 그냥 조금 쉬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시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고맙구나. 이 늙은이가 폐를 끼치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처럼요.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댁문을 열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고맙네 민철아. 내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약하셔서.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옥수수가루 조금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먹을 게 없을 텐데. 우리는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 할아버지의 모습이, 광수의 빈자리가, 거리에서 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태양절이다. 김정일의 생일이다. 온 나라가 축하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는 굶어 죽고 있다. 창밖으로 함흥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불빛이라기보다는 어둠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밤이면 도시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밝았습니다. 김일성 광장 쪽이었습니다. 태양절 행사를 위해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역시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아직 안 잤니? 내 잠이 안 와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밖에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불만을 말하면 안 되고 의심하는 말도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알아요. 태양절 날 행사에 가면 웃어야 해. 행복한 척 해야 해.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야. 하지만 엄마, 이건 이상해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쉿, 그런 말 하지 마. 벽에도 귀가 있어. 민철아, 엄마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진실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절대로 잘못됐어. 2월 15일 태양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광장에 모여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의 얼굴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색색의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만수무강. 주체 조선의 영원한 태양.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칠 때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얼굴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쓴 가면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리 할아버지 댁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평소 같으면 할머니의 기침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 할아버지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리 할아버지가 방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이미 숨이 끊긴 후였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태양절 하루 전날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했습니다. 먹은 게 없어서 토할 것도 없었지만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민철아,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확인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철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일단 인민반장한테 알려야 해. 인민반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 태양절인데. 이거 큰일이네.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일단 내일 행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겠어. 태양절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보다 태양절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은 내일 태양절 행사가 끝난 후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양절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 사람의 죽음보다 김정일의 생일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태양절 준비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해야 했고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걸어야 했고 공장 주변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시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만이라도 이 모든 걸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집 건너 김씨네 집에서였습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김씨네 집 문 앞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인민반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동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이 김씨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김씨 부인이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두 아이가 어머니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6살과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영양실조요.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 같소. 누군가 말했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하루 만에 3명째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이제 김씨까지. 인민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내일이 태양절인데 시신을 어떻게 하죠? 일단 조용히 해야 해. 내일 행사 끝날 때까지는 밖에 알리면 안 돼. 태양절 분위기를 해치면 우리 인민반 전체가 문제가 돼.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 간부들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문책당할 거예요. 내일 행사 끝나고 조용히 처리합시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지다니. 아니, 가볍게가 아니라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태양절이라는 명목하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철아, 오늘 본 거 절대 학교에서 말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알았지? 네.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도 살아야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리 할아버지의 얼굴이, 김씨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 웃어야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2월 16일 새벽 5시 확성기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55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전체 인민은 경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온 민족의 명절입니다. 위대한 태양절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행사복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그나마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순이도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빠 오늘 밥 나와? 응. 아마 조금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공장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얘들아, 이거라도 먹고 가. 오늘은 행사가 길 거야. 우리는 그 묽은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아침 7시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김일성 광장으로 집합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민반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당 간부들이나 보위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행사 끝나고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자신들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광장으로 가는 길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어제까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은폐된 겁니다. 태양절에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김일성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행사복을 입고 손에는 꽃이나 붉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앞쪽으로. 어서 대형을 맞추십시오. 조직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섰습니다. 옆에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민철아, 배 안 고파? 고프지. 넌? 나도. 어제 저녁도 못 먹었어. 엄마가 아프셔서. 철수의 어머니도 영양실조로 알아 누워 계셨습니다. 철수의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에 당 간부들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살도 쪄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함흥시 당위원장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은 우리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입니다. 이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큰 경사이며 온 나라가 기쁨에 들뜨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의무적인 박수였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영도 아래 우리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굶어 죽는 게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주위에 보이부 요원들이 있었으니까요.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30분 1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광장에 선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조직부 사람들이 황급히 그 학생을 광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웃는 얼굴로 행복한 척하면서요.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의 태양, 영원한 지도자, 행복의 나라. 공연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무용수들은 진짜 행복할까? 저 가수들은 진짜 저 노래를 믿고 부를까? 아니면 우리처럼 살기 위해 연기하는 걸까? 정오가 되자 점심시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인민은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식사하십시오. 1시간 후 다시 집합합니다. 도시락.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누가 도시락을 가져왔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무언가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 간부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쌀밥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져온 게 없었습니다. 그냥 광장 구석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배고파. 나도. 조금만 참자.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도 주실 거야. 하지만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행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공연 차례였습니다. 우리 학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집단체조를 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색종이를 들고 김정일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공연 중에 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우리 반 친구였습니다. 영호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영호를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공연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먹은 묽은 죽 한 그릇으로는 하루 종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하지만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배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특별 배급을 하사하셨습니다. 각 가정은 쌀 1kg씩 받아가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진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쌀 1kg. 한 가족이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것을. 다음 배급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 1kg을 위해 우리는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연극을 해야 했다는 것을요. 오후 5시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배급을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저희 가족도 줄을 섰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쌀 1kg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쌀을 보물처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리 할아버지 댁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시신이 없었습니다. 치워진 겁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김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부인과 아이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공장에서. 오늘 2명이 더 죽었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구요? 박 기사하고 이동무. 둘 다 영양실조였어. 태양절 준비하느라 밤샘 작업하다가 쓰러졌어. 5명. 하루 만에 5명이 죽었습니다. 리 할아버지, 리 할머니, 김씨, 그리고 공장의 2사람. 김정일의 생일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진짜 쌀밥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왜 안 먹니? 그냥 배가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밥이 이 쌀이 5명의 죽음과 교환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물론 진실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일기도 검열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일기를 썼습니다. 1997년 2월 16일. 김정일의 55번째 생일. 태양절. 온 나라가 축제였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만 5명이 죽었다. 굶어서. 이게 정말 축제인가? 이게 정말 행복한 나라인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창밖으로 함흥 시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광장만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양절 축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날 날이 올까? 사람들이 진짜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굶주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오려면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태양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학교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침 조회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졌습니다. 드디어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학교 3학년 최영호 학생과 1학년 강미선 학생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두 학생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강미선. 태양절 당일 행사 중에 쓰러졌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 학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요. 충성을 다하다 떠났다고요. 그들은 그냥 배가 고파서 죽은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함흥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태양절 때 걸었던 현수막과 깃발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만수무강. 하지만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철아, 너희 동네도 사람 많이 죽었다며? 응. 너는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야. 태양절 당일에만 7명이 죽었대. 다 굶어서. 7명? 응. 우리 아파트에서만 3명이야. 다들 조용히 치웠대. 태양절 분위기 망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동네 5명, 철수네 동네 7명. 그럼 함흥 전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는? 철수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뭐가? 김정일 생일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 이게 말이 돼? 철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 하지만 사실이잖아. 사실이어도 말하면 안 돼. 너 죽고 싶어? 철수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려고 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정의감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민철아,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 요즘 보위부에서 사상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특히 태양절 이후로 더 심해졌어. 왜요? 태양절 때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대. 배급이 너무 적다고 왜 우리만 굶어야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어.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철아, 네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저요. 무슨 말이요? 태양절이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한테만 한 말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저는 철수한테만. 그게 문제야. 철수 부모가 인민반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 네가 반동적인 말을 한다고. 자기 아들을 나쁘게 만들까봐 걱정된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 부모가 저를 신고한 겁니까? 철수는 제 친구인데. 민철아, 이제부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아무한테도. 알았지? 하지만 아버지,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만. 그래도 안 돼.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니, 생각은 해도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까봐. 여보, 목소리 낮추세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화를 낸 건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걱정해서 그래. 우리 가족을 걱정해서 그래. 알겠지?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겁니까? 다음날 학교에 가니 철수가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가가려고 하자 철수가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는 진짜 친구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민철, 교무실로 와. 교무실에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박민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철 학생, 네가 최근에 반동적인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이냐? 보이부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태양절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지.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당과 수령을 비판한 거지. 어린 나이에 벌써 반동 사상에 물들었구나. 아닙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인민입니다. 충성스러운 인민이 그런 말을 하나? 너 혹시 집에서 부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니? 아버지가 당을 비판하는 말을 하던가? 아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보이부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알겠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아비판문을 써서 제출해라. 내 사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저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싶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박민철이 보이부한테 불려갔다고. 아이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반동분자와 가까이 지내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날 오후 수업은 사상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적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 집단보다 당, 당보다 수령. 학생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식들입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도구입니까? 김정일을 위한 장식품입니까? 특히 요즘 일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야 합니다.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굶주림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령님을 위해 굶주림을 참으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보이부에 끌려갈 테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김일성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태양절 때 수만 명이 모였던 그 광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장 중앙에는 여전히 김정일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상화를 올려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상화를 보고 있었구나. 감격스럽지?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지? 저는 깜짝 놀라 남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함정입니까? 뭐라고요? 들었어. 내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이부한테 끌려갔다며? 저는 잘못했습니다. 사상이 흔들렸었습니다.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상이 흔들린 게 아니야. 내가 진실을 본 거지. 진실요? 응. 이 나라의 진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아래에 있는 우리는 굶어 죽는다. 김정일 생일에는 축제를 하지만 그날도 사람들은 죽어간다. 이게 진실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위험한 말을 합니까? 누구세요? 나도 너처럼 진실을 본 사람이야. 그리고 곧 이곳을 떠날 사람이고.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중국. 그리고 가능하면 더 멀리. 남쪽으로. 남쪽. 한국을 말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 반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죽어. 천천히 비참하게. 차라리 도망치다 총에 맞아 죽는 게 나아.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혹시 내 가족도 떠나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 브로커야. 돈은 많이 들지만 살 길은 있어. 저는 생각해봐. 어린 나이지만 넌 이미 봤잖아. 이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기서 평생 거짓말하며 살 거야? 아니면 진실을 찾아 떠날 거야?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를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종이를 책 사이에 숨겼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리라고.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흥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두만강 너머 중국 쪽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속에는 뭐가 있을까? 자유가 있을까? 진실이 있을까? 굶주림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 불빛을 향해 가리라고. 가족과 함께 이 거짓의 땅을 떠나 진실의 땅으로 가리라고. 태양절은 끝났지만 그날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살아남아서 이곳을 떠나서 세상에 말하리라고. 김정일의 생일에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 축제 이면의 죽음에 대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자아 비판문을 썼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나 박민철은 개인주의에 빠져 당과 수령을 의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제국주의 사상에 물든 것이며 반동적 행위였습니다. 앞으로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자아 비판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민철.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계속 이렇게 올바른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학교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피했고 선생님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저를 모른 척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니,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같은 반이었지만 평소에는 말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은혁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민철아, 여기 앉아도 돼? 점심시간 은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다들 저를 피하는데 은혁이는 왜 다가온 걸까요? 응, 괜찮아. 다들 너를 피하는구나. 응. 너도 알고 있었어?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박민철이 반동 발언을 해서 보이부한테 끌려갔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너를 피해야 하는데. 그런데 피하고 싶지 않아. 왜? 너는 용감해. 다들 생각만 하고 말 못하는 걸 네가 말했잖아. 저는 은혁이를 봤습니다. 은혁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이 나라는 이상해. 김정일 생일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축제를 하는 게 말이 안 돼.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알아. 하지만 너한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날부터 은혁이와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철아, 너 혹시 탈북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느 날 은혁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뒤편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눈빛을 보면 알아. 넌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그 남자가 준 종이.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이거. 브로커 연락처야. 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구했어? 어떤 사람이 줬어? 군복 입은 남자였어. 민철아, 조심해야 돼. 혹시 함정일 수도 있어. 보이부가 일부러 탈북을 유도해서 잡는 경우도 있대. 그럴까? 모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은혁이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만약 네가 정말로 떠난다면 나도 데려가줘. 너도? 응. 나도 여기서 못 살겠어.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연기하고. 이건 삶이 아니야. 저는 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꿈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고 있었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순이는 방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아, 앉아라. 저는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장에서 나를 해고했다. 뭐라고요? 이유는 사상이 불순하다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반동 발언을 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의심받고 있어.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야, 민철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장마당에서 뭐라도 팔아야겠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 반동 가족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 브로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다음날 학교를 조퇴하고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탈북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누구 소개로 전화했어? 군복 입은 남자가 일주일 전에 제게 번호를 줬습니다. 아, 그 사람. 알겠어. 나이가 어떻게 돼요? 14살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있습니다. 내 식구 전부 데려가려는 거요. 네, 쉽지 않을 거요. 돈도 많이 들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내일 저녁 7시 함흥역 뒤편 창고로 오시오. 혼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혁이를 만났습니다. 민철아, 어디 갔다 와? 은혁아, 나 브로커한테 연락했어. 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응. 내일 만나기로 했어. 민철아, 정말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나도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오라고 했어. 그래도 밖에서라도 기다릴게. 혹시 모르잖아. 은혁이의 걱정 어린 눈을 보며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게. 다음날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다고. 저녁 7시 저는 함흥역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박민철이라고 했지? 네. 앉아. 저는 낡은 상자에 앉았습니다. 탈북을 하고 싶다고? 내 식구 전부? 네. 쉽지 않아. 특히 너희 가족은 이미 보이부 감시 대상이잖아. 더 어려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나? 잡히면 총살이야. 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 식구면 중국까지만 500만 원. 한국까지 가려면 2천만 원. 2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까지만 가. 거기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나중에 한국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까지만이라도. 돈은 언제까지 구할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집에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렵겠는데. 돈 없으면 못 데려가. 저는 절망했습니다. 돈.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남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네가 중국 가서 일해서 갚는 거야. 빚으로 하는 거지.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아. 중국에서 몇 년은 일해야 할 거야. 그것도 불법 체류자로.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가족들하고 상의해봐. 진짜로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해.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가능해. 하지만 돈 문제가 있어. 은혁이와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은혁이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 너도? 응. 나도 여기서는 못 살겠어. 부모님은 나 없이 사실 거야. 내가 집에 집만 될 뿐이야. 먹을 것도 없는데. 저는 은혁이를 봤습니다. 은혁이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브로커한테 물어볼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저녁을 먹고 난 후 순이를 재운 다음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우리 탈북합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철아, 무슨 소리니? 저 브로커를 만났어요. 우리를 중국으로 데려갈 수 있대요. 민철아, 그게 무슨 미친 짓이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탈북이라니.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 하지만 아버지, 여기 있어도 우리 죽어요.
아버지 직장도 없고 배급도 안 나오고 우리 반동 가족이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천천히 굶어 죽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아, 엄마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순이는 어떡하고? 순이 때문에라도 가야죠. 순이가 이 지옥에서 자라길 원하세요. 매일 굶주리고 매일 거짓말하고 평생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한테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을. 네,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함흥의 어두운 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두만강 너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흘 후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 보이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김동무 당신 아들이 탈북 브로커를 만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이 그럴 리가.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함흥역 뒤편 창고에서 브로커를 만났다고. 누가 신고한 걸까요? 그 브로커가 보이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혁이? 아니야, 은혁이는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박민철, 내가 만난 남자가 누구지? 보이부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우리는 증인이 있어. 네가 그 창고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끝난 겁니다. 김동무 당신 가족 전체를 반역죄로 체포하겠소. 짐 싸서 따라오시오. 잠깐만요. 제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당신 가족은 이미 반동으로 낙인 찍혔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 거야.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 가면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곳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함흥화학 공장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빨리 가봐야 해. 보이부 사람들이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곧 다시 올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은혁이었습니다. 민철아, 빨리. 지금 가야 해. 은혁아, 내가 공장에 불을 냈어.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오래 못 버텨. 빨리 도망가. 너가 그랬어?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브로커가 두만강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미리 연락했어.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은혁이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뒷골목으로 어두운 길로. 은혁아, 너는?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누군가는 남아서 시간을 더 벌어줘야 해. 안 돼. 너도 같이 가야 해. 민철아, 난 괜찮아. 난 애초에 갈 수 없었어.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었어. 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철아, 살아남아. 그리고 세상에 말해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김정일 생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약속해. 은혁아. 약속해. 약속할게. 꼭 말할게. 은혁이는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보이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만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자유를 향해 아니면 죽음을 향해.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가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순이를 업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리는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깨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습니다. 저기, 강이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물결이었습니다. 강변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내가 업을게.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브로커가 순이를 업었습니다. 순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소리도 못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있다. 뒤에서 보이부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들어가. 지금. 우리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 서라.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저 바로 옆으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잠수해. 벗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이었습니다. 귀에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물속으로 들어오는 총알 소리였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면 총에 맞을 테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위를 가리켰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주위를 보니 우리는 강 한가운데쯤 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이부 군인들이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헤엄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끌고 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진흙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푹한 땅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군인들의 불빛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쉴 시간 없어. 중국 공안이 순찰 올 수 있어.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온몸에 달라붙어 무거웠습니다. 2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세요. 옷도 말리고 몸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많이 놀랐겠구만. 천천히 먹어요. 우리는 국을 마셨습니다. 옥수수 국이었지만 꿀맛 같았습니다. 순이는 국을 마시다가 잠들었습니다. 너무 지쳤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혁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부에 잡혔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그 강이었습니다. 강 너머로 푹한 땅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틀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에 남을 겁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갈 겁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니까 합법적인 일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공안에 잡힐 수 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임금은 중국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안에 신고당하면 끝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충분히 모였어요. 2000년 여름 우리는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로 그리고 태국으로. 6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2001년 1월 우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가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첫 기사를 썼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1997년 태양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일 생일에 굶어 죽은 사람들.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김 씨에 대해, 공장에서 죽은 두 사람에 대해, 학교에서 죽은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은혁이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놀랐다고 몰랐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비방하는 거짓 선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진실을요. 졸업 후 저는 정말로 기자가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가요. 2010년 저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혁이를 찾아달라고. 은혁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석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은혁이는 우리가 탈출한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우리의 도주를 도왔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16살의 나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은혁이는 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저는 은혁이를 위한 기사를 썼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은혁이가 저에게 부탁한 것을 꼭 지키겠다고. 세상에 말하겠다고. 북한의 진실을요. 2015년 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김정일 생일에 굶어 죽은 사람들 마이너스 태양절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았습니다. 리 할아버지, 리 할머니, 김씨, 최영우, 강미선, 그리고 은혁이 모두의 이야기를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통일 교육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을 미워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을요. 그들도 피해자니까요. 다만 그 체제를, 그 시스템을 증오합니다.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 독재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미친 시스템을요. 2020년 순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에요. 함흥집이라는 이름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으신 이름이죠. 어머니는 그 식당에서 요리를 하십니다. 손님들은 맛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맛이라고요. 저는 지금 37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은혁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가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말투가 이상해?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오셨거든.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해. 북한이 뭐예요?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그리고 말해 줍니다. 은혁아, 아빠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 너의 이름이 된 은혁 삼촌도, 1997년 태양절에 죽은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해. 알겠지? 네, 아빠. 매년 2월 16일이면 저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촛불 하나를 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997년 그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리 할아버지, 리 할머니, 김씨, 최영우, 강미선, 그리고 은혁이를 위해. 그리고 다짐합니다. 계속 쓰겠다고. 계속 말하겠다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는 날까지, 더 이상 사람들이 독재자의 생일에 굶어 죽지 않는 날까지. 2024년 여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은혁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혁이 이야기가 북한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요. 사람들이 몰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 이야기를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은혁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은혁이의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글을 씁니다. 기사를, 책을, 칼럼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북한 이야기만 하냐고 묻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됐으면 한국 이야기를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나는 두 세계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지옥과 자유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1997년 2월 16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이름이요. 리영수 할아버지, 리순덕 할머니, 김철호 씨, 최영우, 강미선, 김은혁.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이야기를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태양절 날의 광장이 꿈에 나옵니다. 수만 명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바닥에는 시신들이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거짓 웃음으로요.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악몽에서 깨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함흥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태어난 그 집으로, 은혁이가 살던 그 집으로. 그리고 무덤을 만들 겁니다. 은혁이를 위한 무덤을요. 비석에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이 잠들다. 김은혁 1983년부터 1999년까지. 그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의 용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말라.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생일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절의 진실입니다. 축제 이면의 죽음입니다. 저는 증언자입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을, 언젠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요. 2월 16일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절대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은혁이와 약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통일의 그날까지.